최근에 동주라는 영화가 상영됐다는데 저도 바빠서 보지는 못했어요. 동주라는 영화가 바로 윤동주 생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동주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윤동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동주 영화 한번 보시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윤동주의 그 시세계와 창작 방법을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10,000명을 통계를 내서 가장 애송하는 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장 애송하는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뭐라고 했대요? 안 왔네. 두 번째는 바로 윤동주의 서시. 이게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10,000명의 통계를 냈는데 가장 좋아하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 하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두 번째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인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아니고 시인들한테 당신들이 정말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다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은 약 100몇십 명한테 물었는데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만큼 이 윤동주는 한국인이 아주 사랑하고 또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윤동주의 시가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한국 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가 되었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윤동주에 대한 시와 그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동주 하면은 그 사람의 좀 생애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애를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거 다 자기 인생 경험담을 시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생애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비평에서 말할 때 역사주의 비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이란 그 사람의 분신,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는 시대나 환경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배경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 비평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 인생이나 삶과 배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배경을 따지지 말라. 문학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술주의 또는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어쨌든 이 양면이 있지만은 이걸 종합해 본다면 그래요. 그 인생도 알아야 되고 그 작품의 독자적인 모습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선 그 사람의 좀 생애를 조금 이렇게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만주국 간도성 화령면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17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16년이니까 꼭 100년 전. 100년 전에
간도에서 아니 한국 시인인데 왜 간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냐. 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국인인데 왜 만주에 가서 태어났을까? 네, 만주가 고향도 아닙니다. 고국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일제하 1917년에 이미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벌써 7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개나리 부침 싸질머지고 저 만주 땅으로 일왕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할까 도피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언제 전부터 갔는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윤동주 막 이래서 그 당시 탄생의 비극, 왜 간도에서 살았는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윤동주를 그 이민 3세다.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가서 있었습니다. 그가 1925년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가 김약연의 세운 명동서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간도 땅 거기서 뭐 학교가 편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민간 백성들을 이제 그 독립정신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뜻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운 게 바로 명동서학교인데 그 명동서학교의 교원이 바로 윤동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그런 집안이고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또 장로였습니다. 아주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가정이었고 또 교육자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여기 송몽규란 인물을 여기다 내놓냐? 이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 동주라는 영화에서도 이 송몽규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윤동주가 태어나기 몇 개월 전에 바로 그 이모한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송몽규. 그러니까 같이 간도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가 마지막에는 같은 형무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주 이 송몽규와 윤동주 관계는 특별한 관계. 또 그 사람도 굉장히 문학을 좋아했고 윤동주보다 먼저 등단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송몽규가 머리가 좋았어요. 오히려 대학도 좋은데 이렇게 합격을 했고 뭐 이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그 가정,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같은 우애와 평생을 같이 하다가 어찌 보면 생애를 같이 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몽규라는 인물이 우리가 한번 윤동주를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동주가 얼마나 문학이라든지 글쓰기를 좋아했는지 바로 이 소학교 4학년 때 그 어린이 아이 생활 같은 그러니까 아동문학 어린이 잡지를 많이 봤다. 그리고 5학년 때는 새명동이란 또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 어린 아동문학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1년 명동서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인 서학교로 6학년을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끼리 모여서 공부하다가 중국인을 가는데 이게 그의 시 별해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시 속에 폐옥경이란 어린 시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중학교 소학교 때 중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애가 그 작품을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32년에 송몽규 문익환과 영종이는 기독교계 학교인 이제 은진이와 같이 중학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익환이라는 인물이 기독교계에서도 유명하지만 또 상당히 그 반체제 인사로 아주 대단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들과 문예지를 만들고 축구도 했고 교내 웅변도 했다. 그냥 다재다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34년에 삶과 죽음, 초한대, 내일은 없다 등 3편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5년에 바로 송명곤은 벌써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3학년을 마치자 중국 남경에 가서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운영하는 낙양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독립정신을 기르는 그런 경험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평양에 있는 숭실중, 그러니까 간도에서 평양으로 오죠. 송몽규도 같이 옵니다. 거기서 3학년 2학기 편입해서 10월에는 숭실중학교 숭실헐천에다가 또 이제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년의 근데 이제 문제는 1936년에 숭실학교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동주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서 5년제인 광명학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했고 이때 문익환, 장준하, 정일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이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정일곤 모르는 사람 없죠. 왜 국무총리 했던 정일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명동 간도의 조그마한 학교지만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신문명이나 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학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가온 동유신 강서천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강서천이 누굽니까? 바로 아동문학 작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그게 바로 영동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강서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받는데 그 중에도 이 정지용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 정지용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연길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잡지 가톨릭 신문의 동시 병아리 빗자루, 그 다음에 오줌 싸개 지도, 뭘 먹고 사나 거짓부리 등 계속 어린 작품, 다시 말해 동시를 계속 발표해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원래 그 일반 시보다 동시를 많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동시를 많이 발표했고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금강산에도 갔다 와가지고 바다 비로봉이라는 시도 썼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학교 5년제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부모는 의대를 가라고 했고 본인은 문과를 가야겠다. 서로 상당히 대립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문과로 오는데 거기가 바로 연세대 소위 그 연희전문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서울 간도에서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을 들읍니다. 요즘도 시골에서 서울 연대 들어가려면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 당시 간도에서 연대를 들어왔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건데 또 송몽규도 같이 와요. 둘이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둘 다 문과에 다닙니다. 근데 바로 이 연대의 연희전문에 다닐 때에 영문학 교수가 누구였냐? 바로 이양화 교수입니다. 한테 영시를 많이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양화 교수가 누구냐? 바로 홍문표 교수의 지도교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서울 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닐 때 그때 논문 지도 교수가 바로 이양화 교수였어요. 어쨌든 이 이양화 교수, 윤동주가 배운 이양화 교수를 내가 또 배웠다. 어쨌든 이런 이양화 교수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1939년 내가 태어날 때입니다. 연동주 조선일보 학생란에 달을 쏟아 유언
아우의 인상화 등을 기고했고, 소년지에, 소년은 지금도 소년지 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소녀 잡지가 됩니다. 그리고 24세기에는 1940년에 장덕순, 경남 하동 출신의 선배 정병욱과 이제 연세대학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정병욱, 또 이 정병욱도 재밌어요. 이 정병욱 교수한테 이 친구예요. 윤동주 친구입니다. 윤동주 친구인데 그 선배예요. 선배인데 정병욱은 훗날 윤동주의 필사본 바람과 구름과 별과 시를 보관했다가 유족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돼가지고 그의 시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도록 하는 등 또 시집도 내주고 하는 아주 그 윤동주를 홍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정병욱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병욱 교수도 또 내가 직접 배운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정병욱 교수는 이제 이 고전 문학을 한 분입니다. 가사문학이라고 해서 고전 문학을 한 분인데, 제가 그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받을 때에 참 가장, 지금까지 저는 대학을 많이 다니고 교수를 참 많이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교수로서 집에 가지 않고 매일 밤 연구실에서 자가면서 연구하는 인물이 바로 정병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그걸 보고 참 존경했고 감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연구실에 그 왜 군대 침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거 놓고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인물이 바로 정병욱입니다. 대단한 정말,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참, 그거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대학 가보면 다 불이 꺼졌어요. 근데 오직 이 정병욱 교수의 연구실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죠.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학자였다. 그런 분한테 저도 또 배웠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그 뒤에 이분에게 나도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정병욱 교수가 바로 윤동주의 연대 친구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41년 12월 8일에 태평양 전쟁, 소위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전에서 그 졸업을 좀 다음해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전 12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에 졸업을 하고 3개월 앞당에 12월 27일이 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그동안 쓴 19편의 시를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게 시 제목입니다. 하늘과 바람, 시집 제목이에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게 그 분의 시집 제목인데,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시인인데 이 사람의 시는 사실은 시집 한 권밖에 없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것도 동시 빼고 나면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 작품이 19편인데, 근데 19편이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제목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사람의 시는 하늘, 바람, 별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 시를 이해할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이게 바로 윤동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시 속 기사는 늘 하늘하고 바람하고 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윤동주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9편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편 가지고 시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도교수인 이양하 교수가 시를 보더니 야, 이 속에 상당히 문제시가 있어서 검열, 그때 일제에는 다 검열, 출판하려면 헌병들이 다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냈다가는 너 감옥서 갈 거니까 보류하자. 그래서 결국 시집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그것을 편으로 다 썼어요. 세 편을 썼어요. 필사문. 세 편을 써서 윤동주가 하나 갖고 또 하나는 자기 선배인 정병욱 교수한테 주고 하나는 이양하 교수한테 주고 세 편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위로 내려가 올린다. 일단 일러드려. 자, 그리고서는 1942년 4월 그는 이제 영의전문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익교대학 문학부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같이 이종사촌 성몽주도 같이 또 일본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익교대학에 이제 영문학과에 해서 서양사학과 그 사람 들어가고 윤동주는 영문학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때 창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니 그렇게 민족시인이고 애국시인인데 왜 이름을 일부분 바꾸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유학을 가려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은 유학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의 굴욕감을 쓴 시가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할 시가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는 이미 벌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참 험악한 일제 말기 1942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징용 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뭐 이런 정말 험악한 시대죠. 이때 일본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움을 그의 친구인 강서정에게 보낸 시가 바로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정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방학돼서 갔다가 돌아갔는데 그의 10월 기독교계 학교인 도시샤 동지사 대학 영문과로 다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교대학에서 동지사로 옮겼다. 그 왜 동지사로 옮겼냐? 동지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감시가 좀 적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시샤 이 동지사 대학에는 정지용 자기가 존경하고 사색하는 정지용 시인이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도 선배가 다닌 그 학교 좀 다니자 해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죠. 후일에 결국 이 동지사 대학에 결국 이 윤동주를 기념하는 시비가 있는데 정지용 시비 일본에 두 사람의 시비가 그 학교에 있을 만큼 그 대학에서 이 동지사 대학에서 윤동주와 이 정지용은 대단히 알아주는 그런 시인으로 일본에서도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윤동주가 낙양 군관학교 다녔던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특히 그 친구 성몽규도 또 낙양 군관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찰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게 1943년 송명구가 체포되고 7월 14일 귀향을 준비하던 윤동주 역시 체포되어 가지고 심옥과 경찰서로 이송되고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 이 윤동주와 송몽규는 치안유지법 위반, 소위 독립운동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언도를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그때 나이가 27, 이런 정도였죠. 그럼 팔팔한 나이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되기 6개월 전 2월 16일 날 동주가 죽었다라는 정보를 그 집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시체를 가져가라. 이게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온 연락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서 송몽규는 아직 그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송몽규도 같이 이제 형무소에 있으니까 면회를 했더니 그때 매일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체 실험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 형무소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달에 송몽규도 죽습니다. 이런 생애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윤동주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8 그 윤동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결국 광복이 되고 1948년 1월 30일 바로 선배였던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소위 자선 시집, 그러니까 윤동주가 19편의 펜으로 써서 준 그 필사본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자기가 또 12편을 더해서 31편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이 최초의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라는 시집입니다. 그거 합쳐봐야 31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일약 유명한 시가 됐고 결국은 그래서 이 연세대에서 윤동주 기념관, 용종중학교에서 윤동주 기념관을 만들고 또 윤동주가 그 연세대 연희전문 다닐 때 하숙집이었던 데가 종로구 그 은종동인가요? 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윤동주 언덕의 시인, 윤동주 시인 언덕의 집,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을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윤동주 시비가 되고 용종중학교 그리고 도시사대학에도 시비가 있습니다. 월간문학지에서 윤동주 문학상이 제역되고 1990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수합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윤동주 시가 나옵니다. 영화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수없이 윤동주에 대한 얘기가 영화 방송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참 평생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의 시를 쓰는데 실제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겨우 31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몇 편 안 되는 시였지만은 그 시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윤동주의 시가 그렇게 몇 편 안 되는데도 우리의 한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 시가 되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윤동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려서부터 동시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이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 그 뒤로 모으고 해서 약 111편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한 거 다 합쳐서 그 중에 35편이 동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린이 시, 동시를 좋아했는가. 그럼 왜 동시를 좋아했을까?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는 정말 정치적인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순수한 어린이 마음의 세계를, 그래서 거기 제가 잠깐 인용한 게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그 어린 햇빛, 그러니까 햇살비라는 얘기죠. 햇빛 제목이. 자,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진한 그런 동시를 썼어요. 이게 거의 20 가까운 시기에 쓴 거죠.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롱가롱,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서 솔솔, 아저씨 햇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네. 봄이라는 전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골골, 가롱가롱, 솔솔, 네, 쨍쨍. 왜 동시 쓰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동시에는 반드시 이런 의태어, 의성어를 많이 쓰게 되죠. 이미 벌써 윤동주도 그런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식민지 말기에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어린 것, 착한 것, 순진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이제 주로 용종에서 중학교 다닐 때 쓴 것입니다. 연희 전문으로 와서 주로 쓴 것이 오늘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들이 다 이제 연희 전문에 왔을 때에 쓴 시들입니다. 발표한 건 아닙니다. 어디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혼자 써놓고 그것을 필사본으로 한 것이고, 이게 발표된 그가 죽고 난 해방 이후에 결국 발표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 연희 전문으로 와서 이제 그 시절에 쓴 것,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관료하고 있는 그리움의 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 소학교 때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 동생, 가족, 그리고 고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리움의 시가 핵심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움의 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비는 두 나래를 가지었다. 시산한 가을날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운 서리 나리는 저녁, 어린 영은 쪽 나래의 향수를 타고 남쪽 하늘에 떠들 뿐. 남쪽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런 것을 했고, 이 별 해는 밤 이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아까 했었죠?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추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고향 떠났을 때 뭐 생각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 별 해는 밤을 읽어보면은 우리도 어린 시절 고향에서 참 친하게 지내고 참 정답게 지내던 그 고향 생각,
타향에 있으면 쓸쓸하게 생각나는데 그 간절함이 이 별 해는 밤에서 너무나 아주 애절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별 해는 밤입니다. 그래서 시인들 중에 참 이 윤동주 씨가요, 시인들이 좋아하는 랭킹 중에 제1위가 서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 해는 밤입니다. 이만큼 윤동주 씨는 CV 안에 두 편이 들어있어요. 겨우 이거 19편밖에 남기지 않은 사람인데